보통 사람은 반장 선거에서만 떨어져도 기가 죽기 마련이건만 전세계 무역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도전에서 사퇴하는 아픔을 겪었던 유명희 본부장은 내가 이따위 일에 기죽을 쏘냐, 한국판 철의 여인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폭풍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WTO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영향력을 발산하며 전세계를 향해 호통을 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시점에서 일본 정부는 뭐가 아쉬운 게 있는 것인지 한국에게 사정을 늘어놓으며 굽실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 또 무슨 짓을 벌이려는 것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의 통상교섭 본부장이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유 본부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세계무역기구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이유인즉슨 기본적으로 세계무역기구는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유 본부장은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로 진행된 온라인 대담에서 WTO는 지난 25년간 무역 원활협정 한 건을 제외하면 아무런 다자 무역 협정을 이뤄내지 못했다. WTO는 협상, 분쟁 해결 및 감시, 이행 등의 핵심 기능을 갖고 있으나 전부 다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협상에 대해 강조하고 싶다. 지난 25년간 모든 다자 협상이 거의 멈췄다. WTO에서 협상 기능을 다시 활성화해서 21세기 기업인들에게 적절한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호주의 확대와 이번 팬데믹 위기 속에 WTO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 한국이 여러 다른 그룹들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특히 더욱더 중요해진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명희 본부장의 행보를 보면 WTO 사무총장 자리에서 떨어진 게 다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한민국을 위해 다양한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유명희 본부장은 제18차 통상추진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통상 분야에서는 메가 자유무역협정, 신흥시장 FTA, 세계무역기구 협상 등에 적극 대응하면서 환경, 디지털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말하며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신정부 출범, 주요국 탄소중립선언 등 통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통상은 시장 개방으로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탄소 국경세 등 일방적 무역 조치는 갈등 소지도 있다. 우리나라는 통상 선도국 위상에 걸맞게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WTO 복수국 간 전자상거래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은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등에서 데이터 자유화 수준을 높였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은 중견국 간 디지털 협력을 체결해 핀테크, 인공지능 등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디지털 통상 규범 흐름에 맞춰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등 글로벌 규범 수준을 국내 제도에 적극 반영하고 한국과 싱가포르 디지털 협정 등에서 조기의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구구절절 맞는 말들입니다. 이미 다가와버린 4차 산업시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리더 국가의 자리를 다른 나라에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유 본부장이 언급한 WTO 다자무역의 협상 기능을 다시 활성화해서 21세기 기업인들에게 적절한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 인상 깊은데요.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일방적인 수출 규제로 국제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1순위 국가로 꼽히는데요. 이미 유 본부장은 지난 2년 전 수출 규제가 시행되었을 때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일본의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은 일본은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원상 회복하고 한국을 수출 통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유명희 본부장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일본에서 WTO 사무총장 낙선운동에 목을 매던 이유도 바로 이 같은 유 본부장의 강렬한 인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본에서는 이같이 한국의 모든 움직임에 온갖 조롱과 멸시 어린 댓글을 달며 사사건건 바짓가랭이를 잡으며 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정부에서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있던 특이한 동향이 나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방사능 방류를 두고 한국에 그냥 방출하겠다면서 사정사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례적으로 한국 기자들을 모아놓고 한 발표에서 이와 같은 설명을 늘어놨습니다. 올림픽 규격에 수영장 500곳을 가득 채울 만한 물에 있는 함중수소는 16g 정도입니다. 16g은 안약 사이즈죠. 안약 사이즈의 삼중수소가 인체에 영향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일본 정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한국에 늘어놓기 위해 외무성은 물론 자원에너지청, 도쿄전력, 부흥청,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등의 각 부처 관계자를 동원시켰고 무려 이틀 동안이나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일본 대사관의 대한국 언론 설명에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 상황에 대한 한국 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였지만 막상 모인 기자들의 반응은 쟤네 까마귀 고기 먹었냐? 했던 말 또 하고 대체 왜 모이라고 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관계자들은 부지의 여유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언제까지 미룰 수 없다. 4가지를 검토한 결과 해양 방출과 수증기 방출이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양 방출은 오염수를 희석시켜 바다에 방출하는 방식, 수증기 방출은 보일러로 가열, 증발시키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기자들 모아놓고 설득시키는 것보다 먼저 일본 국민을 설득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사히신문과 후쿠시마 방송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후쿠시마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 가운데 57%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진의 탱크에 고여있는 오염수에 대한 방류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찬성은 31%에 그쳤습니다. 잘못된 소문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불안하다는 응답 또한 89%에 달했고 해양 방출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한 사람들의 79%도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 와중에 허위로 날조된 논문으로 하버드 대학의 위상을 떨어뜨린 존 마크 램지어 교수의 과거 논문이 새롭게 조명받으며 다시 한번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램지어 교수는 미국 내 타 대학 교수와 함께 2018년 2월 학술지 경험적 법학연구에 발표한 일본의 사회 추방자 정치와 조직범죄 민족 보조금 지급 종료의 효과라는 논문에서 과거 야쿠자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는 허위 주장을 늘어놨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해당 논문에서 소수민족 집단 대다수는 정직하게 돈을 벌며 살았지만 범죄 조직 남성 다수는 사실 부라쿠민이나 한국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부라쿠민 남성이 범죄 조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속해서 밝혀왔다. 후쿠오카에 기반을 둔 구도카이의 고위 조직원 한 명 은 다큐멘터리에서 조직원 70%가 부라쿠민이나 한국인이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램지어의 허위 주장들 일본 정부에서 인지하고 있을까요? 잘 알고 있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로 왜곡한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은 야마다 히로시 자민당 참의원인데요. 그는 램지어 교수에 대해 음습한 괴롭힘이 격화되고 있다며 지원을 호소하는 트윗을 받았다. 외무성은 교수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고 얘기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력한 일본 정치인이 램지어를 둘러싼 사태를 거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직접 램지어 교수를 위한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램지어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야마다 의원은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입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1993년 고노다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전세계 비판으로 위기에 봉착한 램지어를 구하기 위해 나선 야마다 히로시 참의원. 이런 일본 정부의 움직임으로 인해 램지어 교수와의 커넥션을 까발려 학문을 정치에 이용하는 치졸한 일본의 행위에 대해 국제적 공론화를 시키게 되는 상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유명희 본부장이 일본의 방해 공작에 한풀이라도 하듯 사정없는 팩트 폭행으로 국제사회 무역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바로잡아야 할 분야는 무역뿐 아니라 환경, 인권, 역사, 영토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참 손이 많이 가는 국가입니다. 아니 멀찌감치 떨어져나 있으면 그래도 신경이 덜 쓰일 텐데 바로 옆에서 깐죽대니까 이거는 뭐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으니 램지어 교수에 대해 외무성의
입장이 나오는 순간 이건 전 세계적으로 부각돼서 일본의 만행이 더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성공한 적 없다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일본 정부가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한국과 일본이 서로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였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이 더 위에 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한국이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코로나 백신을 애초 계획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사실상 계획이 완벽히 틀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계약 물량 도입 시점이 지연되면서 접종이 늦어지고 있으며 접종자 수는 더 늦게 시작한 한국에 일찌감치 따라잡혔습니다. 일본에서는 백신의 다음 달 공급량이 애초 계획보다 훨씬 적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접종 계획을 수정하거나 중단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현지 언론인 마이니치 신문이 긴급하게 보도한 내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4월 1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접종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관련 계획을 마련하라고 올해 1월 하순 각 지자체에 요청했죠. 하지만 공급 부족이 밝혀지면서 4월로 미루었습니다. 4월 12일 날 시작하겠다고 일정은 제시했지만 최초 공급 물량은 불과 5만 명분에 불과합니다. 이후에는 물량 확보를 위해서 마냥 대기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64세 이상 주민들에게는 7월 초부터 집단 접종을 개시하려고 했으나 이 계획 역시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의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본이 급한 마음에 계약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역대급 바가지를 쓴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스가 총리에게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7월 개최를 목표로 하는 도쿄올림픽과 10월 중의원 임기 만료에 따른 총선이죠. 두 가지에 모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백신 확보가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앞서 백신 협상 과정에서 농락을 당한 것이죠. 이는 일본 현지 언론들이 직접 분석한 것입니다. 일본에서 백신 보급을 담당하고 있는 고노다로 담당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6월 말까지 어떻게든 고령자 약 3,600만 명분의 배송을 완료하겠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의 고위 관계자는 3,600만 명분 확보에 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화이자의 약점을 잡혀서 비싼 값에 사게 되었다. 같은 당의 관계자가 이렇게 발언했다니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일본이 백신 수급 교섭 과정에서 화이자에게 엄청나게 심한 굴욕을 당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이자 제약의 백신이 애초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공급되지 않자 스가 총리는 고노다로를 백신 담당 장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고노 담당상이 직접 나섰습니다. 고노 담당상은 평소 적극적인 성향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는 미국 제약사 측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직접 화이자와 이야기하겠다. 이에 대해서 제약사 측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장관 따위는 상대하지 않겠다. 총리가 교섭에 직접 나와라. 이 정도의 상황이면 역사상 유례없는 굴욕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미국 제약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전 세계적인 백신 쟁탈전으로 인해 몸값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화이자의 갑질에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스가 총리와 직접 교섭한 제약사는 자신들이 원하는 걸 다 얻었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이번 사태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백신 확보가 절박한 일본이 화이자에게 완벽히 농락당한 것이다. 화이자 측이 7월에 있을 도쿄올림픽, 9월에 치러질 자민당 총재선거, 10월에 예정된 중요한 선거를 앞둔 스가 총리의 약점을 알고 보자세로 나섰다. 어떻게 보면 무섭습니다. 한 나라 지도자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서 공략을 한 것이니까요. 따라서 계약 자체가 제대로 성립되었을 가능성도 없었겠죠? 일본은 화이자 백신 1억 4,400만 회분 2회 접종 기준으로
7,20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공표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면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뒤늦게 수상쩍은 분위기를 감지한 보노 담당상은 후생노동성을 향해서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담당상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화이자 측도 계약 내용은 비밀이라며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불리해지자 후생노동성은 마침내 계약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1위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계약서의 백신 공급 시기, 수량이 전혀 자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공급 역시 합의가 아닌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정도였습니다. 이미 일본 국민들은 7,200만 명분의 백신이 공급될 줄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에서는 화이자로부터 제대로 당했다는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백신 한 병으로 6회까지 접종할 수 있는 특수 주사기까지 확보하지 못할 경우 1200만 명분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이로써 스가 총리는 다음 총선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연임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셈입니다. 화이자와의 불완전한 계약서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사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비자 대변인 가토 관방장관은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복수의 제조업체와 특수 주사기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한국에게 긴급 SOS를 보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수 주사기는 사실상 한국 기업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 측에서 협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러브콜을 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일 신규 환자의 수가 여전히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죠. 이에 일본 정부는 도쿄를 포함하는 수도권에 오는 7일까지 시한으로 발표된 긴급사태를 다시 연장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계획대로 돌아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스가 총리는 애초 수도권 지역의 긴급사태를 1차 연장 시한에 맞춰 해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늘고 긴급사태 전면 해제 후의 재확산 가능성을 우려하는 전문가의 지적이 잇따르자 결정을 바꾼 것입니다. 지난 5일 스가 총리 주재로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도쿄도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현 등 수도권 1도 사면 광역지역의 긴급사태 선포 기간을 2주 더 늘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외출 자제, 음식점 영업시간 오후 8시까지 단축, 재택근무 활용, 출근 인원 70% 감축 등의 행정적 권고 조치가 20일까지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의료 상황이 여전히 어렵다는 등의 지표가 나와 2주 정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국민 생활을 제약하는 연장 결정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재확산을 막아보겠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디 쉬운 상황일까요? 이번 결정으로 일본 수도권 지역은 올해 들어서만 2개월 보름가량 긴급사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일본은 한국이 무척 부러운 상황일 겁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